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도스토옙스키의 삶과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두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 아버지가 의사로 있던 모스크바의 마린스키 빈민 구제병원에서 출생했습니다. 올해가 그의 탄생 200주년입니다. 그는 아버지 쪽의 가문을 내세워서 자신이 귀족이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사실 귀족은 아니었죠. 몰락한 귀족이었습니다. 평생 가난과 역경, 간질병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고 귀족이 아닌 도시민 혹은 작계급 지식인으로서 지금으로 치면 중산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16세 때에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하고 2년 후에는 아버지마저 농민들에게 살해됩니다. 그 이후 형과 함께 소년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1843년 22살 페테르부르크의 육군사관학교 부술기술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이 됩니다. 직위는 소위였죠. 하지만 이미 학생 때부터 문학에 심취해 있던 그는 자신의 길을 글쓰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깨닫고 다음에 미련 없이 사표를 내고 전업작가가 되기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846년 당대의 저명한 문필가인 네크라소프가 발행하는 페트로부르크 문집의 데뷔작 가난한 사람들을 발표해서 비평가들로부터 격찬을 받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25세의 청년은 최고의 소설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소설가로서의 입지를 굳히려 할 때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하는 서클 페트라셉스키 단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도스토옙스키는 1849년에 4월에 체포되어 사형 언도까지 받았고 형 집행 직전에 황제의 특사로 시베리아 유형 4년, 군복무 4년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알고 보면 이 전제주의에 도전하는 어떤 사상을 엄벌하기 위해서 황제가 속임수로 만들어낸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베리아에서 수감 생활과 군 복무를 마치고 1859년에 다시 러시아의 수도 페트로부르크로 돌아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두 번째이자 본격적인 작가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형과 함께 잡지 사업에도 뛰어드는데요. 하지만 이제 잡지의 경영이 실패하면서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게 됩니다. 설상가성으로 형과 아내가 사망하면서 남겨진 가족들을 혼자 책임져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도박에도 빠집니다. 왜 도박에 빠진 이유는 이 도박을 통해서 한 방에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도였겠지만 결과는 더욱 궁핍한 상황으로 그를 몰아넣습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쓰인 작품이 바로 죄와 벌입니다. 1867년 46세의 도스토옙스키는 방년 20세의 안나 스니트키나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악덕 출판업자 스펠롭스키가 선불금을 미끼로 계약기간 안에 장편소설 한 편을 쓰거나 아니면 못 쓸 경우는 이후 모든 소설에 대한 판결을 넘긴다는 계약을 도스토옙스키와 맺게 되는 것이죠. 결국 도스토옙스키는 기한을 지키고자 구술사 안나 스니트키나를 고용했고 그녀의 도움으로 기한 내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그 후 이제 아내가 된 안나의 제안으로 4년간의 외국 생활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채무자들과 피부양자들의 괴롭힘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 작품들을 많이 이제 집필함으로써 이제 경제적 안정을 얻고 4년 후에는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 후 죽을 때까지 마지막 10년은 그의 생애 중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완숙한 작품들 악령, 미성령,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1881년 1월 그는 폐동맥 파열로 페테르부르크에서 운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삶이죠. 저명한 연구자인 모추스키는 다음과 같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처절한 비극적 삶을 경험했다. 그의 고독은 무한한 것이었다. 작가의 상간문학에 영향을 미친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아버지의 죽음이고 둘째가 사형 선고, 세 번째가 간질병, 네 번째가 도박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생리적인 상처인 동시에 정신적인 상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극적 상처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형 선고인데요. 베트라셉스키 사건으로 실제 사형장을 경험한 작가는 사형은 영혼의 모독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간질병인데요. 백치의 무이스킨이나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의 스메르자코프는 작가의 지병이 간질병을 앓고 있고, 백치의 로고지는 편집병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질병의 어떤 어두운 이미지가 아니라 신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주인공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점이죠. 넷째는 도스토옙스키가 광적으로 몰입했던 도박입니다. 그는 도박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을 깨닫기만 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집안에 돈을 싹 쓸어서 도박판에 날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죄아벌은 도박으로 돈을 다 잃고 호텔방에서 한 달 동안 거의 굶주린 상태로 살면서 구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이념적 경향은 처음에 젊을 때는 서구주의에서 이후로는 슬라브주의로 변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도스토옙의 삶과 도스토옙 작품에 나타났던 측면이라면, 지금부터는 죄아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아벌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은 먼저 주인공인 라디온 라스콜리니코프와 그의 여동생 두냐, 그의 친구 라주미힌과 전당포 주인이자 고리 대금업자인 알료나 이바노브나, 술집에서 마나게 되는 마르멜라도프, 그리고 그의 딸인 소냐, 그리고 두냐를 차지하려는 스비드리가일로프, 마지막으로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했다고 의심하는 예심 판사 포르피리가 있습니다. 자, 죄아벌의 이제 아주 짤막한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1부에서 6부까지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만 죄의 부분이 다루어지고 2부에서 6부까지는 이 범죄자의 영혼에 미친 범죄의 작용, 즉 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필로그에서는 어떤 삶의 부활이나 참회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당포 노파와 죄 없는 여동생을 도끼로 살해하고 전당포의 물건을 챙겨 도망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살인 이후 불안감으로 거리를 방황하다 전에 알게 된 전직 말단 공무원 마르멜라도프가 마차에 치여 죽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를 그의 집에 데려다 주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스스로 장녀가 된 그의 딸 소냐를 만나게 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끊임없이 망상과 악몽에 시달립니다. 예심판사 보르피리는 그를 의심하고 물증이 없기 때문에 자수를 권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이 비법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소냐를 찾아가 자신의 범죄를 고백합니다. 소냐의 간절한 부탁에 힘입어 자수를 하고 재판에서 8년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로 떠납니다. 소냐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여전히 살인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1년이 지나서 죄수들이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소냐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 앞에 놓인 고통과 순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짐작하고 소설은 막을 내리게 되죠. 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설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소설을 직접 읽으면서 느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작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세 가지 측면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아벌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은 형사상 범죄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도스토옙스키가 문제 삼는 것은 이런 형사상의 범죄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죄, 즉 하느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온 것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작품을 번역해서 죄아벌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어는 이 단어를 브리스투플레니에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투플레니에라는 이 죄는 브레스투피치라는 동사에서 파생을 했는데, 이 뜻이 문지방을 넘다 혹은 법률을 어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이제 문지방을 넘는다라는 의미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두 세계를 가르는 것을 문지방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하기 전에 전당포의 문지방을 넘을 때 매우 망설이죠.
그런데 그런 갈등을 이제 겪고 나서 문지방을 넘고 나서는 이제 이중의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지방을 넘고 범죄를 범하고 나서는 종교적인 선 또한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 주인공은 어떤 분열과 간극을 의미하는 경계를 넘었음으로써 이 소설이 전반적으로 벌을 받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등장인물의 이름과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러시아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은 그저 우연적인 요소가 아니라 작가가 묘사하려는 이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름과 인물의 성격이 연관되는 것이 많지요. 도스토옙스키가 부여한 등장인물의 이름과 성은 그들의 성격에 미묘한 셀마리를 제공합니다. 자, 분열을 의미하는 단어 라스콜에서 유래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정신분석학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에서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는 그는 분열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러시아 정교의 개혁 이전의 믿음을 고수한 사람들을 분리파고도라고 하는데 그들을 라스콜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인공의 이름이 갖는 특성은 그대로 주인공에 투영되어 그를 우리는 정신분열증을 앓는 환자이자 구교도적 특성을 가진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성격 속에는 심리적 분열성과 사회적 질서로부터의 일탈이라는 측면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이제 가족의 궁핍한 삶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창녀가 된 가련한 소녀, 소냐가 가장 순수한 형태로 종교적 신앙과 도덕적 순결성을 간직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의 구원자로 그를 제약의 나락에서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소냐는 이제 신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소피아라는 어떤 여성 이름이 있는데 그 소피아의 애칭입니다. 그리고 여동생 두냐도 이제 전체적인 이름은 아브도차인데요. 아브도차도 역시 가족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을 신부로 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녀의 이름도 이제 선행과 친절을 의미하는 에우도키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데 이제 구성의 시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현대 소설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이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다소 어렵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톨스토이와 달리 근본적으로 새로운 소설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다성학 소설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 다성학 소설이라는 어떤 개념은 러시아의 저명한 학자인 바흐진의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다성학 소설이라는 것은 다양한 여러 목소리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어느 한 목소리도 작가의 권위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소설을 말합니다. 각각의 목소리는 자의적으로 작가의 단일한 지배적 이념에 종속되지 않고 그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파악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자의식이 강한 인물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다양한 인물들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자신을 주장하는 장면을 통해서 소설을 구축하고 있고 또 갈등하는 목소리들의 풍요롭고 복잡한 전체적인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의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대화나 삶에서 정해진 결말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작품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은 독자의 수만큼 많다고 여깁니다. 저의 이러한 책 소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